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랑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레오 페레입니다. 30년대 프랑스 샹송의 뉴웨이브를 이끈 샤를르 뜨르네 이후 등장한 후배들 중에 보통 샹소니의 3인방이라 칭해지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습니다. 조르주 브라상스, 자크 브렐, 그리고 레오 페레입니다. 이들 중 브라상스와 브렐은 이미 소개했었죠. 세 사람이 다 기질적으로 반골적이고 윤리적 기준이 모호한 중산층 소시민들을 혐오했지만 그 중에서도 레오 페레는 급진적인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레오 페레의 경우 노래는 일찍부터 만들었으나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은 브라상스나 브렐보다 늦은 늦깎이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60년대가 저물 때까지는 노래의 저작거리적 성격도 상대적으로 희미해서 국민 가수급이었던 조르주 브라상스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크 브렐에 비해 국내외적인 인지도도 좀 떨어진 레오페레였고요. 반면에 활동 기간이 길어 브라상스와 브렐이 떠나간 프랑스 샹소니에의 전통을 자신의 양 어깨에 떠받치고 가는 역할을 그는 무난하게 수행합니다. 1916년 모나코에서 태어난 레오페레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어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그의 음악은 문화거리 생제르맹-데-프레 구역의 카페에 모이던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여기에 사색적이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급진적일 수 있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의 가사들이 1968년을 전후해서 파리 5월 혁명의 여파에 좌절한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1968년 파리 5월 혁명은 파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드골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와 대학본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 전반에 만연한 권력의 부패와 재반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반체제적 항의 시위와 집회에서 비롯합니다. 사태를 잘못 파악한 정부와 대학이 무리하게 군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려 하자 감정적으로 이에 반발한 노동계층까지 대학생들과 연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진 대규모의 사회 변혁 운동이 68년 파리 5월 혁명입니다. 하지만 68년 파리 5월 혁명은 사회 체제의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곧이어 벌어진 총선거에서 드골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면서 씁쓸하고 허탈한 엔딩으로 끝나버린 해프닝이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었던 레오페레는 69년, 68년의 여름이나 70년, 파리, 난 너를 더는 사랑하지 않아 같은 노래들을 통해 68년 파리 5월 혁명에 대한 자신의 복잡다단한 심사를 토로합니다. 상당 부분 기질과 건강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칩과에 들어간 조르주 브라상스와 비교하면 레오 페레가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가사에 담긴 그의 마음은 젊은 세대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탄탄한 음악적 기반과 감출 수 없이 지적인 시적 재능과 무대에서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표현력 등으로 레오 페레가 많은 것을 갖춘 싱어송라이터임은 분명합니다. 그가 락을 선구하는 샤우팅 창법의 개척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지 그가 구사하는 저작거리 욕설들이 때로는 대담한 에로티시즘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레오 페레 스스로 저작거리란 표현을 자신과 결부시키려 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레오 페레가 노래를 통해 세상에 다가가 말을 건네는 시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레오 페레는 저작거리에라기보다는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68년 파리 5월 혁명의 여파가 좀 가라앉고 그의 마음도 좀 정리가 되었을 즈음인 1973년에 발표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일리아 플리행의 가사를 통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의 마음을 좀 느껴볼까요? 이 노래는 별로 선율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낭송에 가까운 그렇지만 북을 반주 삼아 외쳐대는 엄청 박력 있는 독성입니다. 예, 한 13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레오 페레는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들과 말하는 의도가 애매한 문장들의 벽에 부딪혀 번역을 계속해야 하나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레오 페레가 어떤 성격의 싱어송라이터인가를 이해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라 생각해서요. 대충 번역을 마무리하고 가사의 몇 부분만 소개합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는 시대, 이 고통스러운 세기가 우리의 시대. 그건 얼마간 창녀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의 질적거림. 물론 얼굴에 가득 피어난 미소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요즘 이곳에는.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르주 그라상스처럼 부르타뉴거나 아니면 자크 브렐처럼 타이티로 떠나지. 아, 이건 정말 역 같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무질서란 권력을 뺀 질서란 말이지. 말들, 언제나 말. 아무렴. 시민들이여 총을 들어라. 여자들을 향해서 시민들이여. 사랑을 향해서 시민들이여. 빛나는 커리어를 위해 우린 노땅 꼰대들의 아가리를 부셔버려야 해. 거들먹거리는 도지사들에겐 호사스러운 동상을 세워주자고. 새의 날갯짓은 자국조차 남지 않는다는 진리를 잘 새기라고. 재개발되고 목이 없는 해변에서 잘 그을린 몸뚱이들이 짓는 미소는 이를테면 지옥이야. 신으로 하여금 신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는 지옥이란 말이지. 신 또한 우상이란 말씀. 잘 깔려진 보도블록 아래 더 이상 모래밭이 없는 그곳의 이름은 지옥이며 안전가옥. 우리의 진정한 삶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이야. 이미 충분히 들어온 말이잖아. 시인들이 그따위 말을 좋아하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의 머릿속을 청소하기에 우린 묘책을 강구해 보기도 해. 벌거벗고 자보도록 해봐. 슬리퍼를 던져버려. 의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앉아. 서서 먹어.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보고 창가에 서서 원칙을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 고함 질러봐. 만약 너의 반항이 일상이 되고 내성이 생겨버렸음을 알아챈다면 그땐 밖으로 나가. 걸어. 죽어. 키스해. 그리고 나무들과 동물들과 사랑을 나누어.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나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되게끔 아직 생각이란 게 남아 있다면 어떤 것은 그대로 가치 있는 것은 없어. 어떤 것도 그대로 가치 있는 것은 없어.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무것도 더 이상. 밤에 모토를 찾아봐. 그건 밤이 하는 불어로는 셀라뉘인데 이건 동시에 코미티 오브 내셔널 리버레이션인 셈이야. CNL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 썩어버린 민족해방위원회인 셈이야. 신고할 물품은 없음. 이름은 칼막스. 오케이, 통과. 내가 그들 앞에서 신용했던 굽실거림과 손비비기, 짓눌린 정말 절망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돈을 벌러 나가야 함으로 비롯된 그 모든 슬픔들, 분노와 선의로 거칠어진 손과 찌들어진 폐와 함께 항상 근심에 쌓인 시선으로 주눅든 눈동자. 지금 내 월급 봉투에 돈을 세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그건 그들의 돈이라고. 혁명이라. 그래, 그것에 대해 좀 말해볼까? 난 이를테면 전시용 혁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여전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사실 너한테 항상 쓸모가 있지. 그 역사적 혁명들 말이야. 넌 역사랑 말이 항상 마음에 들었어. 역사에 대한 관심은 차치하고 말이지. 내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때에는 그때 너무 늦어. 누군가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누군가에 의해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되기 시작할 테니 말이지. 무언가 이전에 없던 일이 터지고 그 충격이 너를 당황하게 할 때에도 사실 넌 이미 그 전에 준비를 맞춰놓고 있었어. 언제나 그 전야에 시야를 유지하며 뿌리 뽑힌 권력들에 둘러싸인 망명자들의 궁전에서 그래, 이 나라의 근간은 바로 너야. 확실히 그래 보여. 내가 거리의 소란으로 인해 무언가 좀 흔들릴 때에도 넌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챙겨와 너의 뿌리를 옮겨 심지. 그 나머진 왕의 귀환이란 전설이야. 어느 날 10,000년 정도 지난 후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없을 때
우린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오로지 우리들에게서 받은 것들로만 우린 삶과 아름다움과 젊음을 창조할 시간을 갖게 될 거야. 에메랄드 같은 소녀의 눈빛처럼 빛나는 눈물과 마음대로 뛰놀게 될 동물들의 미소, 좌익에게 우선권을. 미안해. 우린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어. 우린 모든 것을 위해 살 거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길 실패한 어리석음의 씨앗이 너희의 똥걸음에서 피운 싹이든 너희의 구차한 도서관에 쟁여놓은 책이든 너희의 공식적 기록물이든 너희의 교도소와 관련된 행정조항이든 법령이든 심지어 너희의 기도들이든 그 모든 독소들. 이젠 입 닥쳐. 우리는 이미 진즉에 그들 모두를 폐기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니까. 우린 모든 것을 가질 거야. 적어도 만년 안에는. 정말 거친 번역이고 어지러운 가사이지만 그래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68년 파리 5월 혁명의 앙금이 느껴집니다. 가령 잘 깔려진 보도블록 아래 더 이상 모래밭이 없는 그곳의 이름은 지옥이며 안전가옥 같은 가사가 그런데 68년 파리 5월 혁명 당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던 학생들이 학교 앞 보도블록을 뜯어내자 그 아래가 백사장이었다는 낭만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생생하게 68년 이후 프랑스의 저작거리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실릴 법한 웬만한 이슈들은 다 망라한 느낌도 듭니다.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 서문이란 박력 있는 음성시가 있는데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작업에 임하는 레오 페레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 영어 중역으로 소개합니다. 시란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들이 시에 의해 살아 숨쉬게 되는 거죠. 시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시는 음악처럼 들려야 해요. 읽히려고 쓰인 모든 시는 인쇄된 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꼴입니다. 시라기엔 부족합니다. 시는 인간의 목소리와 나누는 사랑의 행위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현의 건드림에 의해 살아나는 것과 같지요. 예, 예, 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그를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 부르기에는 그는 저작거리로부터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일리아 뿔리 휘행만 하더라도 나로서는 좀 너무 깁니다. 가사의 부분 부분에서 그의 마음이 전해지지만 그래도 좀 너무 장황한 느낌이 있죠. 사람들의 잠든 의식을 깨워내는 게 시인의 역할이라면 때로는 여백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954년에 레오 페레가 발표한 가난한 자의 피아노, 르 피아노 디 포브르라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의 작품으로서 거론할 만한데 가난한 자의 피아노란 아코디온을 의미하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코디언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사실 70년에 레오 페레가 발표한 아베 글르똥 시간이 흐르면이란 노래가 아마 프랑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레오 페레를 마무리하기 적당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가사를 읽기에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레오 페레의 아베 글르똥은 우리 다음에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